모든 것이 끝난 오늘, 저는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냉랭한 공기. 아이들은 처가에 가 있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집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어 익숙하게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병의 차가운 감촉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알코올의 화끈함이 잠시나마 심장의 통증을 잊게 하는 듯 했습니다. 멍하니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의 창문마다 따뜻한 주황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집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멈췄습니다. 무심코 널려있는 빨래들 사이로 유독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분홍색 팬티, 그 천박하리만치 선명한 색깔이 어둠 속에서도 제 망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을 웃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끈적한 여름밤의 호프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30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과 주말 출근에 찌들어 삶의 낙이라고는 퇴근 후 동료들과 마시는 맥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일하는 30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의 인상은 솔직히 말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딱 붙는 티셔츠와 짧은 치마. 화장은 짙었고 웃음소리는 호프집의 소음을 뚫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오가며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영리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테이블에 왔을 때 그녀는 유독 상냥했습니다. 제 어색한 농담에도 까르르 웃으며 잔을 부딪혀 주었고 서비스예요라며 마른 안주를 슬쩍 더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 작은 호의에 회색 비치던 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들이 모두 떠난 늦은 시간,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녀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잔 더 하실래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끄러운 호프집이 아닌 오롯이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 아래 숨겨진 수줍은 얼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회사에서 회계 경리로 일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친구의 소개로 이곳 호프집에 오게 되었다는 과거사까지. 저는 그날 밤 그녀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 연약함을 지켜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위태로운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무렵 저는 그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몰래 피운 듯한 담배가 나왔고 제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던 시간에 다른 남자와 통화한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이별을 통보하자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 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애원 앞에
제 결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녀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제 욕망에 굴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제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 남은 모든 의심을 덮어버리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균열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신 중임에도 아내의 몸에서는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고 그때마다 아내는 질색하며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녀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설마 하는 저의 상식에 기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옷장은 결혼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입기에는 부담스러운 가슴이 깊게 파이거나 등이 훤히 드러나는 옷들이 옷장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스타일이라고 저급한 편견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첫째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의 오래된 짐 상자 속을 정리하다가 저는 여러 장의 낡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호프집에서 만났을 법한 남자들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 10프로 룸살롱 실장 김민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내의 이름이 아닌 미숙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에게 그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아주 친한 친구 미숙의 것인데 자기 가방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친구가 강남에서 잠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증거도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주문을 외우며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고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위태로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골마 터지기 직전에 상처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저는 곧 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손을 타는 시간이 줄어들자 아내에게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난 뒤 텅 빈 오전,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오롯이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존중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경력이 단절된 아내가 겪었을 상실감과 우울감을 저는 남편으로서 보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가끔은 평일 낮부터 와인을 마신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의 배려이자 위태롭게 봉합된 우리 관계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또다시 의심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던 비겁한 자기 방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운명의 그날, 저는 지방 공장에서의 프로젝트를 예상보다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미팅을 끝낸 덕분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에야 고속도로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익숙한 풍경을 보며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늦게나 도착할 줄 알았던 남편이 대낮에 짠하고 나타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내 역시 놀라면서도 반가워하겠지. 그런 소박한 기대감을 품고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무심코 우리 집이 있는 2층을 올려다보던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눈이 무언가에 홀린 듯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베란다 빨래 건조대.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 길을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분홍색 팬티 하나가 대담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쨍한 햇살 아래 그 천박하리만치 요란한 분홍색은 마치 하나의 깃발처럼 선명했습니다. 다른 수건이나 아이들 옷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광고라도 하듯 당당하게 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리 털털한 구석이 있어도 저렇게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민망한 속옷을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곳에 널어놓을 리가 없었습니다. 칠칠 맡기는 창피하게 처음에는 가벼운 타박과 민망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내내 그 분홍색 팬티의 이미지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아니면 그냥 키로 열고 들어갈까? 아주 짧은 순간의 고민 끝에 저는 조용히 키를 돌렸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는 본래의 생각 때문이었지만 어쩌면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제가 막 집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야, 벌써 왔어? 안방 쪽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어딘가 교태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부르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기묘한 위화감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제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으며 인기척을 내자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 여보. 그리고 곧이어 안방 문이 활짝 열리며 속옷 차림의 아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얇은 슬립 하나만 걸친 거의 반나체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끔찍한 귀신이라도 본 듯한 순도 100%의 경악과 공포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몇 번이고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여보. 이렇게 일찍? 간신히 뱉어낸 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의 공포가 단순히 남편의 잃은 귀가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본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 들킨 무언가에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제 몸으로 안방을 가리듯 비스듬히 서며 어색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잠깐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그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채 거실에 있던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는 핸드백을 들고 저를 스치듯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친구에게 뭘 전해줘야 하는데 깜빡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남긴 채였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일을 필름처럼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온 교태 섞인 목소리,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아내,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서렸던 공포와 황급한 도주.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이 어떤 끔찍한 그림을 향하고 있는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기계적으로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면서도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는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저녁거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자리에 있던 분홍색 팬티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까 베란다에 당신 분홍색 속옷 제일 바깥에 널려 있던데 2층이라 밖에서 다 보여서 좀 그렇더라. 안으로 옮겨 널지 그랬어? 달그락 아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치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랬나? 정신이 없어서 몰랐네. 그녀는 끝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등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아내의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이라고,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가 낳은 망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아내의 당황하는 표정과 황급한 외출은 정말 친구와의 급한 용무였다고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제 의심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 집의 공기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그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에 안도하며 위태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다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가고 아내가 해주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불씨를 애써 발로 밟아 끄고 그 위에 일상이라는 흙을 덮어버린 채 저는 괜찮다고,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억눌렀던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어지러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내고 오전 근무만 간신히 마친 채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약을 먹고 한숨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무심코 2층 우리 집을 올려다본 순간 제 눈에 그 색깔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팬티. 며칠 전 그날처럼 건조대 가장 바깥쪽에 보란 듯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저 여자 정말. 지난번의 섬뜩한 기억보다는 아내의 부주의함과 생각 없음에 대한 화가 먼저 났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집에 가면 단단히 한 소리 해야겠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했어. 지금 아파트 앞인데 바로 앞에 병원 들러서 주사라도 한 대 맞고 들어갈게.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어떡해. 많이 아파? 알았어. 얼른 병원부터 다녀와. 저는 그 목소리에서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한 채, 응, 금방 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30여 분의 시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갔습니다. 집에 돌아가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베란다에 분홍 팬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새 걷었나 보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내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몸은 좀 어때? 라며 다가와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아내를 지나쳐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온돌방에 등을 지지고 푹 자고 싶었습니다. 어우, 피곤하다. 저는 겉옷을 벗어 던지며 침대 위로 몸을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아침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불은 누군가와 심하게 뒹군 것처럼 구겨져 있었고, 베개 두 개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낯선 남자의 스킨 향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뭐지? 의아한 마음에 구겨진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끝 벽이 붙은 곳에 짙은 회색 바탕에 아가일 체크 무늬가 들어간 명백한 남자의 양말 한 짝.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기어가는 듯한 동작으로 그 양말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그 감촉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다고 전화를 했을 때 아내의 그 차분했던 목소리, 그녀는 걱정하는 척하며 상간남에게 도망갈 시간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동안 이 침대 위에서는 한바탕 정사가 벌어졌고 그들은 흔적을 지우고 황급히 이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말은 그들이 남긴 유일한 실수이자 제게는 가장 잔인한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제 손으로 그들에게 안전하게 헤어질 시간을 벌어준 한심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아, 짐승 같은 신음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피처럼 온몸에 역류했습니다. 저는 그 양말을 피가 나도록 꽉 쥔 채 비틀거리며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 사살뿐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하고 CCTV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예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이었음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금요일에 갑자기 중요한 회식이 잡혔어. 아마 밤늦게나 들어올 것 같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저들을 내 손으로 직접 파멸시키겠다는 지독한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은 이제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다는 중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옥의 축제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회식이 있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늦어?
라고 묻는 아내의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중요한 자리라 늦을 거야. 애들 잘 챙겨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출근하는 제게 인사해주는 아이들의 따뜻한 온기와 다녀오세요. 여보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유리병 너머 세상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제 가족의 일원이 아닌 그저 이 비극의 마지막을 연출하기 위해 잠입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냈다는 사실은 저 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신 차를 몰아 우리 아파트가 잘 보이는 앞동의 후미진 주차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시동을 끄자 차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등받이를 살짝 젖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장면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우리 집 베란다를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창가에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평화로운 모습 뒤에 얼마나 끔찍한 위선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아내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지 웃으며 거실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통화를 끝냈는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잠시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벽에 걸린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저에게까지 표정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저 멍하니 액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실루엣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긴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아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아이들의 티셔츠, 제 양말, 하얀 수건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바구니 가장 밑에 있던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분홍색 팬티. 그녀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건조대 가장 바깥쪽, 약속이라도 한 듯한 그 자리에 그것을 걸었습니다. 마치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한 젊은 남자가 익숙한 걸음으로 우리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우리 집 거실 창가에 남자의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고 잠시 후 커튼이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시작되고 제 세상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몸을 탐하고 쾌락의 절정에 달해 세상에 오직 둘만 남았다고 착각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그들에게 내릴 가장 완벽한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 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고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익숙한 공동 현관을 지나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드는 제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 열쇠로 수천 번은 이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고된 하루 끝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고 아이들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차가운 쇠붙이는 더 이상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열쇠 구멍에 키를 넣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맞닿는 서늘한 감촉. 저는 숨을 멈추고 제 생에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와 제 머릿속을 거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이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가족 사진이 이 기괴한 정적 속에서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리나지 않게 발걸음을 옮겨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 문에 가까워질수록 고요함 속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제 심장 소리에 묻힐 정도였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는 듯한 그러나 감출 수 없는 쾌락에 겨워 울부짖는 아내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드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멎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살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받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더러운 소리의 근원을 파괴해야만 하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벽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안에 감기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무게감이 비로소 저를 현실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 문 앞으로 돌아와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제 지옥의 막을 올리기 위해 아주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인생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내가 낯선 남자의 몸 위에서 허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흔들며 그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직 욕정에 미쳐 날뛰는 암컷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에 누워있던 그놈이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을 따라 아내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쾌락으로 풀려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저와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골프채였습니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내의 머리를 스친 골프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내의 관자놀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피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침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오려는 그놈을 향해 다시 골프채를 쳐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놈은 제 바지를 붙잡고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던 아내 역시 정신을 차리고 제 다른 쪽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이 제 다리에 매달려 애원하는 그 순간 그놈은 아내를 방패 삼아 재빨리 옷을 챙겨 들고는 벌거벗은 채 현관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상간남이 사라진 안방에는 피를 흘리며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는 아내와 골프채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저 둘만이 남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골프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들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리고 제가 파괴해버린 모든 것이 아내의 피와 눈물 속에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귓가에 맴돌던 아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불타버린 전쟁터 같은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용서를 비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인생이라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무대 위에 버려진 낯설고 망가진 소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만 울어.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양 메마르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제 목소리에 놀라 딸꾹질까지 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전화해. 그 새끼 다시 여기로 오라고. 여보, 그게 아니라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전화해. 제 눈에 서린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감정 없는 시선에 아내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스피커폰 상태로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숨 넘어갈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또?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와줘요. 남편이 당신 오라고.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30분 준다. 내가 지금 여기로 다시 기어오지 않으면 나는 내 마누라한테 이 모든 사진과 영상을 보낼 거야. 선택은 내가 해. 저는 그들이 정사를 나누던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분 뒤 그는 죽은 사람 같은 얼굴로 다시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종이와 펜을 놓고 피 묻은 아내와 그놈을 마주보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5년간의 간통 행각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자필로 쓰게 했습니다. 그놈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아이들 병원이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몇 번 마주치며 아내와 안면을 텄다고 했습니다. 서로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이야기하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유혹해 자기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홍 팬티 그건 뭐냐? 그 순간 그놈과 아내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놈은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했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말해. 그건 신호였습니다. 그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날 마음껏 정사를 치러도 좋다는 아내가 그놈에게 보내는 약속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 출장을 가거나 회식이 있거나 심지어 몸이 아파 병원에 들른 그 짧은 시간까지도 베란다에 걸린 그 분홍색 팬티는 여기는 안전하다, 들어와도 좋다는 그들만의 음탕한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제 아내는 제 집 안에서 제 돈으로 산 그 속옷을 신호 삼아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놈에게 위자료 각서를 받고 내쫓은 뒤 며칠간 집을 나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내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위해 수소문 끝에 알아낸 아내의 친구 미숙을 찾아갔습니다. 제 퀭한 얼굴을 본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발견했던 그 룸살롱 실장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명함은 아내의 것이었고 미숙은 아내가 룸살롱에서 일할 때 쓰던 가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어리고 좋을 때 소위 에이스로 불렸으며 결혼 후에도 그 시절의 손님들, 즉 스폰서들과 몰래 관계를 이어오며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화려한 옷들, 씀씀이, 그리고 제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의 이유가 비로소 완벽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톨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심도 아이들의 엄마라는 마지막 끈도 그 순간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놈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 똑같이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제 머릿속은 오히려 맑고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의문마저 사라진 지금, 저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에게 연락해 남편과 제 아내의 자필 진술서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한 여자의 비명과 오열을 들으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염된 것을 소각하는 정화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가정은 완벽하게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왔고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를 처분한 뒤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빈손으로 쫓겨나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상간남 역시 이혼과 위자료 소송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 새로운 집 거실에서 저는 홀로 소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동네의 불빛을 보며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그 지독한 말을 되새깁니다.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저는 이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고, 그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둘째 아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은 저를 보더니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냥 옛날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됐어? 그 순진한 질문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도 이해도 아닌 그저 순수한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주잔을 든 제 손이 처음으로 떨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제가 얻은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폐허를 남긴 잔인한 승리자. 그것이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 내려진 진짜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